차배경 교수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자료가 많습니까? 넘겨보기 전에 무서워가지고 제가. 자료가 많은 표정인데, 자, 100장 나오는 거 아니야? 자, 어머! 대통령이 7월 14일 날 국민보고대회 하셨잖아요. 저는 사실 문 대통령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정치적으로는 지지를 하는 사람이지만은 이렇게 아부하는 이렇게 성격은 못 돼요, 제가요. 성격은 못 되는데 그날 대통령이 말한 워딩을 보고서는 깜짝 놀랐어요.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지금 삼아야 된다. 그리고 100년의 설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제가 그거 보고서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사실은 30년 전부터 우리 사회가 근본적으로 좀 이제 판을 바꿔야 되는 상황에 진입을 했었습니다. 근데 정치인들이 되게 단기적인 성과에만 급급을 하고 근본적으로 이 해결될 부분들을 계속 미뤄왔던 거예요. 미뤄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가장 고통을 당하는 게 누구냐? 청년들이요. 그런데 이 부분을 더 이상 이제 방치할 수는 없고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위기 상황에서 K-방역이라는 놀라운 성과를 이제 경험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위기를 기회로 좀 이제 바꾸고 그리고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그러니까 판을 바꾸는 하나의 방향을 좀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굉장히 묵직한 주제지만은 꼭 해야 되는 K-경제의 승패도 여기서 납니다. 이번에 우리가 K-방역을 겪으면서 우리만 그동안 몰랐던 우리도 어느 선진국가 못지않은 선진국가라는 것을 알면서 자신감이 생긴 것 같아요. 이번에 우리가 선도국가로서 발돋움할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왔다고 생각을 하고 그 차원에서 방향을 제시를 한 거죠. 어떤 점에서 그렇습니까?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요.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그동안에 이 먹고 사는 문제를 제조업 가지고 주로 해결을 해왔었어요. 근데 30년 전부터 제조업의 위기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일자리가 줄어들고 금융위기 이후에는 생산액도 정체하고 특히 이제 2000년 이후에요. 보게 되면은 제너럴 일렉트릭이라고 미국의 기업이지만은 모르는 사람 없죠. 이거 에디슨이 만든 기업이고 20세기의 상징적인 기업이었었죠. 그런데 이 기업의 주가를 보게 되면요. 2000년에 딱 정점을 찍고 나서 쭉 하락을 해요. 최근 5년을 보게 되면요. 쭉 떨어져서 한 10달러 선으로 떨어진 다음에 2017년 이후를 보면 급락하기 시작하네요. 예. 반면에 이제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게 이 구글 같은 기업들이죠. 주가가 쫙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미국의 20세기를 상징하는 기업들이 제너럴 일렉트릭, 제너럴 모터스, 알코아라는 알루미늄 생산업체인데 이 세 개 업체가 다우지수의 미국 제조업을 대표하는 기업들로 들어가 있었던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이 다 쫓겨났어요. 셋 다. 예, 셋 다. 그리고 그 자리에 뭐 이런 애들이 이제 들어간 거죠. 그렇죠? 구글, 애플 이런 애들, 뭐 아마존, 페이스북 뭐 이런 애들이 이제 그 자리에 들어간 거죠. 이게 이제 언제부터냐면은 90년대 후반 이후부터 이제 이런 기업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근데 지난해부터 2000년생들이 대학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제가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결론 좋습니다. 지금 초등학교부터 대학교 때까지 이 교육을 하는 방식이라든가 교육의 내용은 이런 기업한테 맞춰졌던 거예요. 제조업에. 예. 이게 산업사회 때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살아가는 젊은 애들은 이런 기업에서 지금 살아가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기업들은 고용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어요. 자연스러운 현상이에요. 2000년 이후에 산업계가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대통령께서 이 부분을 우리도 늦출 수는 없다. 해가지고 얘기한 게 이제 뭐냐면요. 다시 돌아갔어, 앞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한 게 바로 이제 디지털 뉴딜을 해야 되겠다. 디지털 뉴딜. 아까 얘기했던 구글이라든가 애플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디지털 기업들이거든요. 소위 말해서. 거기다가 이제 팬데믹이 이번에 우리한테 준 교훈은 뭐냐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19가 인수 공통 감염병이라는 사람과 동물이 같이 걸리는 감염병이라고요. 왜 그렇게 생겼냐면 사람들이 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해서 생긴 거라 그러잖아요. 동물의 생존 환경을 파괴하니까 인간도 생존할 수 없게 돼버린 거예요. 인간과 자연이 공존을 하든지 공멸을 하든지 양자택일 하라고 지금 강요를 하고 있는 거예요. 팬데믹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린 뉴딜 부분을 더 이상 방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추진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보신 거죠. 처음에 관료들은 요거만 얘기했었어요.
대통령께서 이것도 포함시켜라. 한국판 뉴딜에. 음. 그리고 이렇게 기술이 빠르게 변화하는 상황 속에서 불평등이라든가 일자리 위기가 이제 옵니다. 초창기에는요. 그러다 보니까 안전망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대통령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라든가 한국판 실업 부조제도를 좀 더 이제 강화하라 이런 걸 이제 내려가지고 이래서 이제 관료들이 이렇게 해서 구성을 한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학자다 보니까 조언을 했던 게 생태계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 생태계라는 개념이요. 이게 처음 들어간 겁니다. 정부 안에서 그동안에 생태계라는 용어를 안 썼었어요. 교수님이 말해가지고 들어갔다. 네? 근데 그 아쉬운 점이 있는 게 이거 뭐가 잘못됐습니까? 이제? 이 설계도를 채우는 거는 이제 청와대 정책실이 해야 될 역할인 거예요. 기재부는 기재부의 일만 하고 교육부는 교육부 일만 이렇게 할 게 아닙니까? 그런 걸 조정하는 게 청와대 정책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럼 청와대 정책실이 이 이제 설계도를 이제 내용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김상조 실장이 뉴스공장 나와가지고 그린 스마트 스쿨하고 데이터댐을 이제 소개를 했었어요. 그린 스마트 스쿨이란 건 뭐냐면은 학교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 많이 돼 있고 하는데 팬데믹으로 인해서 비대면 수업이 굉장히 우리가 부상이 됐잖아요. 스마트 스쿨이 필요한 거죠. 거기다가 재생에너지 이런 걸로 좀 학교를 이제 운용하자 이거죠. 데이터댐이라는 것은 루즈벨트 뉴딜이 후보댐을 연상시키다 보니까 인공지능이나 이런 거 데이터를 모으는 하나의 댐 역할로서 이걸 예를 들은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비유하자면 조선 말에 근대화가 좀 뒤처졌었잖아요. 그래서 서당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잖아요. 당시만 하더라도요. 근데 서당에서 학교 건물만 근대식으로 바꾼다고 해서 사회가 근대사회로 바뀌지냐 이거예요. 사람 교육 방식과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디지털 뉴딜이라든가 그린 뉴딜을 사회를 적응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린 사회로 가려면 학생들이 사고도 바꾸고 행동 양식도 바꿔야 되는 거잖아요. 이 바꾸는 건 교육의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도 바뀌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부분이 이번에 안에 이제 좀 없다는 거죠. 그게 이제 아쉬운 게 자기가 중고등학교 때 배웠을 때 교육하고 지금 아이들이 그 학교에서 공부하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는가 한번 봐보세요. 별 차이 못 느낄 겁니다. 그럼 이거 굉장히 이상한 거잖아요. 세상을 엄청나게 변했는데 이 21세기를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구글 같은 기업을 만들 수 있는 역량을 가르치는 교육 방식과 교육 내용을 바뀌어야 된다 이겁니다. 근데 그런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이 빠져 있더라 이거예요. 내가 보니까요. 하드웨어는 네. 설계도가 나왔는데 네. 그걸 채울 소프트웨어가 없는데 그거는 이제 김상조 실장이 했었어야 하는 역할인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내가 그 자리로 가야 된다. 그러지 마시고 저는 학자니까는 밖에서 어쨌든 간에 조언을 해줘야 되는 입장이니까. 지금 구직서 제출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아예 제가 더불어시민당도 바로 당대표 그만둔 사람 아닙니까? 이건 중간 광고. 아, 그 내용이 여기 다 들어있다. 예. 여기 들어가면 다 있어요. 하스베데스만 홍보해줘가지고 12만 명이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프트웨어는 여기 있으니까 네. 여기 와서 보고 네. 그리고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김상조 실장 나한테 연락해라. 내가 언제든 출장 갈 수 있다. 최백은 TV 보면 그 얘기도 많이 나옵니다. 제조업 기반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 이 IT 생태계에 적합한 사람으로 바꿀 것인가. 그 교육 방향성과 내용이 필요한데 그건 나에게 있고 그 내용은 그걸 가지고 제가 30년 씨름한 사람입니다. 새벽은 TV에 있다. 그리고 내가 탐나면 나를 불러라. 자, 부동산 시장, 부동산 문제. 부동산 시장의 문제는요, 이게 굉장히 오래된 문제입니다. 역대 정부에서 부동산 제대로 잡은 적이 없는 적 있습니까요? 없었죠. 근데 이 부동산 시장은요, 부동산 시장만 봐서는 안 돼요. 우리나라 이 산업 재편이 안 되고 있다 보니까는 갈 데가 없는 돈들이 부동산이 소위 먹잇감이 많다 보니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 이제 거시적인 부분도 있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면요, 가계부채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대부분 서민들이 주택을 마련할 때 대출 끼고 사는 대부분 다 살 수밖에 없다 보니까 가계부채 이게 주범이에요. 근데 이게 가계부채가 지금 너무 많이 빠르게 증가를 하고 있어요. 언젠가 터져요. 부채라는 것은 미래소득을 땡겨서 쓰는 겁니다. 근데 미래소득을 갚을 능력을 초과해버리게 되면 터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 터지고 나서 지금도 미국 경제 체력이 저질이 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확고해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국민들하고 다 대화해서 자기 이 집권 초기로 가격을 원상 복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으면은 관료들은 그것을 그러니까 실행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의 저기 얘기를요. 근데 관료들은 뭐냐면은 이 부동산 시장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주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항상 대책이 뭐냐면은 두더지 잡기식으로 튀어나오면 가서 치고 튀어나오면 치고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러다 보니까 규제는 갈수록 많아져요. 그러면서 몇 달 지나서 또 풍선 효과가 나타나면은
투기꾼들이 규제의 빈틈을 이용을 해가지고 또 투기를 해서 생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원천적으로 빈틈과 틈새가 안 생기게 대책을 만들어야 될 게 아닙니까? 관료들의 두려움은 그런 거예요. 이 대책을 내놨을 때 부동산 가격이 급격히 떨어질까봐 그 핀포인트로 정책을 만들다 보니까 항상 그 빈틈을 시장에서는 찾아내서 다시 또 가격이 상승하는 그 과정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뉴스공장에 출연하신 분들 쭉 얘기한 것들을 뉴스공장 감시하시네. 여기 예를 들어서요. 보게 되면 2월 21일 날 박선호 차관이 저기 출연 종종 하시잖아요. 공장장이 뭐라고 질문하냐면 시장이 항상 이긴다고 이제 이런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뭐 이번은 다르다 그랬어. 근데 다르긴 뭘 다뤄요. 그러니까 다시 저로 들어갔지. 가격을 하락을 시킬 의지가 그러니까 약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가격 하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된다. 그렇죠. 임금 근로자 평균 소득을 가지고 24년 이상을 모아야지만이 한 32평형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임금 근로자들이 볼 때는 그냥 좌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조업을 하는 거하고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거하고 제가 세제 혜택을 비교해 봤어요. 한 60억을 투입을 해가지고 그래서 공장을 돌리는 사람하고 임대업을 해서 한 18채 소형 아파트, 소형 주택들을 사가지고 임대업을 했을 때 한 10년을 해가지고 세금 혜택을 보니까요. 적게는 10배에서 많게는 40배 이상이 임대사업자가 유리해. 혜택을 봐요. 세금을 계산해 보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돈이 이쪽으로 오죠. 제조업이 안 좋다 보니까는 제조업자들이 뭐냐면 부업으로 그러니까 임대사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법인인데. 그렇죠. 법인들에게 많이 뛰어들어오는 이유가 많이 뛰어들었다고. 주택을 사가지고 이런 임대업을 하나 해가지고 그거로 돈을 좀 벌자 이거죠. 그러니까 세제에 구멍이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왜 임대사업자들한테 그렇게 특혜를 줘야 되냐 이거죠. 임대사업자들은 사실 그러니까 더 무거운 과세를 해야 돼요. 왜? 이건 불로소득이거든요. 제조업을 하는 것은 고용도 창출하고 국가의 부도 증대시키잖아요. 근데 오히려 불로소득을 추구하는 사람한테 더 유리한 세제를 준다는 것은 불공평한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다주택자들 규제할 때 아파트만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지금 이미 오피스텔 이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야. 다주택 임대사업하는 사람들이 연립주택이라든가 이런 걸로 많이 해요. 서민들 주택도. 예, 많이 하죠. 이제는 그 법인들이. 예. 그러니까 근데 이쪽 부분 제외시켜놨어. 예? 이거 하라는 얘기라고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하라고. 그리고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해서는 여전히 그러니까 또 빈틈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5억짜리 아파트를 하나 갖고 있는 사람하고 한 5억 미만짜리 한 3채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는 사람하고요. 종부세를 제가 한 10년 동안 이렇게 비교해 보면은 15 하는 사람이 혜택이 그러니까 한 6분의 1 정도뿐이 안 내요. 그럼 당연히 우리가 똘똘한 한 채를 갖고 싶대 투자를 하지. 빚내서라도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런 빈틈을 주면은 당연히 돈이라는 것은 글로 쫓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강남으로 몰린다 이거죠. 그렇죠. 그래서 조세라는 것은 형평성이 굉장히 중요하죠. 중요할 뿐만 아니라 부동산을 통해서 얻는 소득은 또 불로소득이란 말이에요. GDP에 기여도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반시장적인 것이죠. 자본주의적인 것이 아니죠, 사실은요. 이런 빈틈을 만들지 말고 과감하게 그러니까 내놓을 수밖에 없게끔 기대 수익을 낮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요. 수익을 못 보게 낮추면 다 내놔요. 근데 왜 쓸데없이 그린벨트를 꺼내가지고 사람들의 시선을 그러니까 그쪽으로 이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진화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요. 대통령이 그런 건 중심을 빨리 잡으시더라고. 우리 대통령이요. 그걸 진정시킬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뿐이 없는 거죠. 대통령이 그 상당히 신중하신 분이지만은 그 중심 잡을 때는 확실한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쓰라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저는 안 가요. 진짜 안 가. 안 가요, 진짜. 제가 더불어시민당 할 때도 선거 끝나면 제가 바로 그만둔다 그랬었어요. 근데 약속 지켰잖아요. 자, 그 다음에 임대업 하시는 분들이 거리 나와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임대사업이 이게 박근혜 때 이게 만든 이게 저거예요. 이거 폐지시켜버려야 됩니다. 박근혜 때 이게 2015년, 아이고. 실수인 양. 예? 어차피 이제 선거도 또 올 거고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가겠냐, 이번에 대책이. 예? 이거 지금 이제 길들이려고 하고 앉아있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 사람들은 버티기로 나간다고요. 안 내놓고. 그래서 이럴 때는 확실하게 다주택자라든가 똘똘한 한 채를 투기성으로 투자한 사람들은 거기에 대한 그러니까는 부담을 지든지 제대로 그러니까 세금을 내고 그러니까 살든지 최소한 제조업자들만큼은 세금을 내고선 그러니까 집을 보유하라 이겁니다. 그렇죠? 그 정도 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은 내놓을 거라고요. 주택 보급률은 100%는 없잖아요. 근데 분배가 그러니까 소수한테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그런 점에서 주택이 매물이 나오게 되면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게 아닙니까? 그 하락의 악순환이 걱정할 수 있는데
그거는요. 제가 한 5, 6년 전부터 내놓은 게 있어요. 이건 제가 다음번에 제가 다스베에 대해서 불러주면 제가 그때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나머지 내용은 새로운 TV에서 자.